지금 조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압도적 우세를 굳히던 조선 수군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인사로 전멸에 가까운 충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 해군으로 불리던 조선 수군이 어떻게 단숨에 무너졌을까요? 왜 최고의 장군 이순신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옷을 입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남은 배가 겨우 12척뿐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다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이 끝장날 위기에서 단 12척으로 기적을 일으킨 이순신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조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조선 수군이 바다를 장악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은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환호했고 승리의 의미를 빠르게 소모하고 있었다. 관료들은 서로의 공을 따지며 다툼을 벌였고 백성들조차도 일본군이 다시 바다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전장에서는 피와 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병사들이 있었지만 조정은 그들의 공로보다는 체면과 권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순신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갔다. 그는 전투를 대비하며 병선과 군량, 무기와 화약을 다시 점검하고 병사들의 훈련을 독려했다. 해전에서의 승리가 작은 안도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일본군은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정은 그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명성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은근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신하들이 생겨났다. 정치와 권력이 얽히기 시작하면 전쟁의 진실은 쉽게 묻히고 만다. 이순신의 일상은 한 장군의 일상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의 일상이었다. 그는 병사들을 다독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조정은 이미 승리의 열매만을 탐했다. 이순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일본은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그동안의 승리는 모두 치열한 준비와 전략 그리고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지만 조정과 일부 신하들은 이를 잊고 있었다. 이런 정치적 오만은 곧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고 그의 영향력은 점차 제한되고 있었다. 이순신은 군막에서 홀로 전황을 살피며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의 결핍은 명예가 아니라 나라를 향한 걱정이었다. 그는 승리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위치에 있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리고 이 일상은 곧 폭풍의 전조가 된다. 조정의 오만과 내부의 질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이순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조정은 점점 이순신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승리는 나라의 승리였지만 일부 신하들에게는 정치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군이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조정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이순신이 과도하게 경계심을 높인다며 비난했다. 이때 일본군은 교묘한 계략을 펼쳤다. 그들은 조선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일부 정보를 조작해 조정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조작된 정보는 곧바로 조정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이순신을 의심하며 그의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조정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 조선 수군을 지키던 통제사 자리에서 이순신을 내리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원균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조선 수군의 몰락을 부르는 결정적 부름이었다. 이순신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끝까지 항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정의 명령을 거스르면 오히려 나라가 더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다. 정치적 싸움은 장군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군막을 정리하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조선 수군은 치명적인 위기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원균은 병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해전을 지휘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군은 조선의 내부 혼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들어 공격할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에게 주어진 모험의 부름이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길,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고 조정은 그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잘못된 인사, 내부의 질투, 오만한 판단, 모든 것이 겹친 이 순간 조선의 바다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위기감을 느꼈지만 이미 통제사 자리에서 밀려났고 자신이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곧 재앙이 다가올 것이며 그 재앙이 자신을 다시 전장으로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모험의 부름은 화려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았다. 그것은 나라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자 다시 싸워야 하는 숙명이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조선 수군의 운명을 뒤흔들 7천량의 참극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통제사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는 제어할 수 없는 혼란 앞에서 갈등을 느꼈다. 통제사 해임은 억울함의 차원을 넘어 명백한 정치적 희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항변하지 않았다. 나라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결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물러나자마자 조선 수군은 급속하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원균은 전략도 경험도 병사들을 통솔할 능력도 부족했다. 그는 해전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일본군을 얕잡아 보았고 조정과 일본군의 거짓 정보 사이에서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했다. 이순신은 패배의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는 동안도 침묵을 지켰다. 그가 나서서 조정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장수로서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왕명에 충돌하는 어떤 행동도 조선의 혼란을 키울 뿐이라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나서면 막을 수 있는 재앙임을 알면서도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장군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다. 그리고 결국 7천량에서 비극이 일어난다. 일본군의 기습에 원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조선 수군의 주력은 단 하루 만에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 소식은 조정의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순신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자신이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이었음에도 침묵을 선택한 이유가 나라를 위한 것이었기에 더욱 아팠다. 이것이 그의 부름의 거부였다. 나라가 아직 그를 부르기 전 그는 스스로 나설 수 없었다. 장군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책감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용암처럼 끓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조정은 결국 그를 다시 호출하지만 그 명령은 영광스러운 복귀가 아니라 백의종군이었다. 죄인의 옷을 입고 다시 군을 일으켜 세우라는 굴욕적 명령. 하지만 이순신은 묵묵히 이를 받아들인다. 그의 거부는 끝났고 이제 그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은 채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는 나라가 먼저라는 신념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 이것은 부름의 거부이자 부름의 시작이었다. 조정이 이순신에게 내린 명령은 백의종군이었다. 이는 장수에게 주는 가장 모욕적인 명령이었다. 전쟁에서 패의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충성을 다한 장군에게 죄인의 옷을 입히는 처벌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 굴욕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명예보다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는 조정의 부름에 응하면서도 마음속 깊이에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다시 이 길 위에 서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가 만난 멘토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진실이었다. 그는 왜 조선이 이 지경까지 몰렸는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치의 잘못, 판단의 오류, 오만한 조정, 준비하지 않은 지휘관,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군심. 그 모든 실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잇고 있던 전쟁의 본질이었다. 이순신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다시 정신을 다잡는다. 그의 멘토는 거대한 책이나 스승이 아니라 조선의 바다가 들려주는 현실 그 자체였다. 그는 백의종군으로 향하는 길에서 병사들과 백성을 다시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돈이 가득했다. 7천량의 패배 이후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조선이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다시 붙잡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옛 전략서와 전쟁 기록을 다시 펼쳐 조용히 읽었다. 이는 단순한 복습이 아니라 결의의 재정비였다.
전쟁은 영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장수의 역할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멘토처럼 들었다. 나라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지금은 내 명예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순신은 비록 죄인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에서 다시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했고 절망을 뚫고 나아갈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했다. 이 멘토의 가르침은 이순신에게 두려움을 걷어내고 사명을 재확인하게 했다. 그의 내면은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결기로 채워지고 있었고 결국 그는 백의종군이라는 굴욕 속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힘과 비전을 얻고 있었다. 이 멘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스승보다 강력한 깨달음을 주었다. 백의종군을 명받은 이순신은 죄인의 신분으로 군에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면서도 단순히 왕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라의 생존을 위한 첫 관문을 넘고 있었다. 조정의 불신, 병사들의 공포,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전장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이순신이 첫 관문을 통과한 순간은 단순히 군에 돌아온 시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순간이었다. 그는 백의종군을 하며 죄인의 옷을 입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 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전투 준비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군막에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남은 자원을 점검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조선 수군 재건의 시작이었다. 원균이 7,000량에서 모든 병선을 잃었고 남아있는 전선은 고작 12척. 병사들은 패배의 충격으로 전쟁에 대한 의지를 잃었고 지휘관들은 패배를 인정하며 싸울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순신은 한순간도 그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군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의 두려움을 하나하나 듣고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며 다시 싸울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그는 수군의 핵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게 아직 배가 12척 남아있다. 그 배는 죽지 않았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조선의 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한 군령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순신은 황망한 병사들에게 희망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 말은 군 전체에 전염처럼 퍼지며 새로운 결의를 만들어냈다. 이순신은 또한 남아있는 화포와 군량을 다시 정비하고 전투가 가능한 병사부터 시작해 훈련을 재개했다. 그가 백의종군이라는 굴욕 속에서도 이를 묵묵히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전선에 서는 것이다. 정치적 굴욕을 넘어서 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시 품었다. 이것이 첫 관문이자 이순신의 제도약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이제 다시 싸울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이순신이 돌아왔을 때 조선 수군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다. 7,000량에서의 참패는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해군 전력의 붕괴와 군심의 파괴를 동시에 의미했다. 병사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장수들은 더 이상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다. 일본군은 조선의 혼란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조선 수군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확신으로 거만하게 움직였다. 이순신이 마주한 첫 시험은 바로 이 무너진 군심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그는 병사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해하려 했고 그들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못했다. 7,000량에서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병기고를 돌아다니며 고장난 무기를 손보고 병사들과 함께 배를 점검하며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병사들에게 말보다 강한 설득력을 주었다. 이것이 이순신이 찾은 동맹이었다. 그는 새로운 병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적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의 무기력함을 알고 있었고 명량해협 일대로 병력을 집중시키며 결정타를 준비했다. 이순신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포위 전략을 펼칠 태세였다. 조정도 이순신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일부 신하들은 그가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을 불편해했다. 그는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방해까지 상대해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은 연속된 시험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조용히 말했다. 싸울 수 없다 말하는 것은 그대들의 두려움이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장수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다시 이순신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조선 수군을 하나의 의지로 묶기 시작했고 적의 움직임과 지형을 분석하며 최후의 전투를 준비했다.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이순신은 동맹을 얻었고 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이제 그는 명량으로 향할 수 있는 마지막 기반을 만들어냈다. 조선 수군이 7,000량에서 괴멸된 후 남아있는 전선은 단 12척. 이순신이 돌아왔을 때 그 12척조차도 실전 능력이 완전한 배는 거의 없었다. 화포는 달아있었고 군량과 화약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병사들은 겉으로는 명령을 따르는 듯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전쟁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순신은 이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를 다시 실감했다. 그가 마주한 시면은 단순히 군사적 빈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전체의 정신이 무너져 있다는 더 깊은 문제였다. 백성들은 일본군이 나라를 완전히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조정은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왜곡했다. 장수들 또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판단하며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독한 결단의 시면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밤마다 군막에서 지도를 펴고 일본군의 동향을 분석했다. 명량해협의 지형, 조수의 흐름, 바람의 방향, 적의 기세, 그리고 조선 수군의 실질 전투력까지 모두 계산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전쟁이 아니라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최대의 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무너진 조선의 혼이었다. 이순신은 자신에게 다시 질문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나라의 바다인가? 아니면 나라의 정신인가? 그는 명량해협에서 싸워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도 그 선택이 실패하면 조선의 미래가 끝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 한 번 결론을 내린다. 만약 지금 물러선다면 조선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것은 장군의 결단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건 고독한 선택이었다. 그는 장수들을 모아 털어놓는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백성들은 희망을 잃는다. 우리는 비록 12척이지만 적이 우리를 얕보는 지금이야말로 승리의 기회다.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이순신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사명을 재정의하고 있었다. 전쟁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는 시면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 시면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있었다. 명량해협에서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순신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자 재탄생의 순간이었다. 그는 조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일부 신하들은 여전히 그가 통제사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그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외부의 반대뿐 아니라 내부의 불신 또한 그를 압박했다. 일본군은 조선의 혼란을 틈타 수백 척의 함선을 동원해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기세는 조선 수군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전투가 현실이 되면 자신과 병사들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시련은 단순한 전투의 두려움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멸망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였다. 그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각오를 해야 했다. 한밤중 이순신은 명량해협의 급류를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다. 이 격렬한 물살은 일본군이 오히려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의 힘이었고 이순신은 이것을 자신의 동맹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또한 잘못 판단하면 모든 병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었다. 이순신은 이 선택이 실패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죽음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두려움을 내려놓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 말은 그가 스스로를 재탄생시키는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장군으로 태어나고 있었고 그 어떤 두려움도 그의 결의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장수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병사들의 꺼져가던 마음에 불을 붙였고 장수들은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순신의 결의는 단순히 군령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신적 기둥이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을 초월한 순간 진정한 의미에서 재탄생했다. 그리고 이 재탄생은 곧 명량해협에서 일어날 기적의 시작이었다. 이순신의 결단과 재탄생은 곧 구체적인 전략과 해법이라는 보상으로 이어졌다. 그는 명량해협의 지형을 이용해 왜군의 거대한 함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핵심 전략을 얻었다. 그동안 일본군은 넓은 바다에서의 기동성과 수적 우위를 앞세워 조선 수군을 압도했지만 명량해협이 험한 물살과 좁은 지형에서는 그들의 수적 우위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이순신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해협의 지형과 조류를 설명하며 자신들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뀔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적보다 적지만 자연은 우리 편이다. 이 말은 병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전투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또한 전선 12척을 한 곳에 모아 적에게 작은 규모로 보이도록 유도하면서도 해협의 급류를 이용해 적의 진군 속도를 통제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병사들에게 화포 사격의 타이밍과 진영 변화의 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전투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은 단순한 절망에서 벗어나 승리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바로 이것이 이순신이 얻은 보상이었다. 그는 새로운 무기나 외부 지원을 얻지 못했다. 그 대신 절망 속에서 희망의 전략을 발굴하며 병사들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전투 의지를 되살렸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방심하고 있었고 이순신은 그 방심을 최대한 이용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다.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전략의 완성이 담겨 있었다. 이순신은 이제 완벽한 전투 계획을 손에 쥐었고 조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을 얻은 셈이었다. 이 보상은 곧 명량에서 펼쳐질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었다. 전투 준비가 마무리되자 이순신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귀로에 올랐다. 귀로는 단순히 전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모든 전략과 결의가 실제로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명량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을 파악하고 병력을 더 크게 모으고 있었다. 수백 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는 조선의 마지막 방어선인 명량해협을 완전히 돌파하여 조선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순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는 급류가 가장 거세지고 일본군이 기동력을 잃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했다. 그리고 군사적 준비뿐 아니라 병사들의 정신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했다. 그는 장수들을 다시 모아 전투 전 마지막 담화를 했다. 내일 우리는 죽음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러서면 조선도 끝난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조선의 운명을 다시 쓸 것이다. 이 말은 장수들에게 엄청난 중압과 동시에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병사들은 이순신이 앞장서서 이끄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선의 마지막 12척은 마치 한 몸처럼 결집해 있었다. 귀로의 또 다른 의미는 조정과의 긴장 속에서 자신의 전략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일부 신하들은 여전히 이순신을 불신하며 그의 전략을 의심하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이순신은 그런 방해를 오직 한마디로 정리했다. 전쟁은 전장에서 끝난다. 그는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전투에만 집중했다. 명량으로 향하는 길, 그는 이름 없는 병사들의 두려움과 떨리는 발걸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이 떠오르고 있었다. 귀로는 단순히 결전의 길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이 다시 살아 숨쉬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순신은 그 길의 맨 앞에 서서 나라 전체를 전장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전투 그 자체였다. 명량해협에서의 전투는 이순신의 부활이자 조선 수군 전체의 부활이었다. 일본군은 수백 척의 함대를 동원해 조선의 마지막 저항을 짓밟으려 했다. 바다는 함성으로 뒤덮였고 조선의 12척은 그 광대한 적의 물결 앞에서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급류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타이밍에 그는 함대를 전진시키며 적을 해협 중앙으로 유도했다. 일본군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자신들의 우위를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그 순간 해협의 거대한 물살이 일본군의 진영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적이 흔들리는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조선 수군은 일제히 화포를 발사했고 일본군은 좁아진 해협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충돌과 혼란에 빠졌다. 이순신은 자신의 배가 직접 적진 속으로 뛰어들며 앞장서 싸웠다. 병사들은 그를 보며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순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물러설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전투는 빠르게 역전되기 시작했고 조선의 작은 함대는 거대한 일본군을 밀어붙이는 기적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순신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전투를 지휘했다. 일본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그들은 혼란 속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명량해협에서 승리하며 조선의 바다를 다시 세웠다. 그의 부활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조선 정신의 부활이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그의 결정과 리더십은 조선 전체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순신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가 이끈 12척은 전설이 되었다. 명량대첩은 조선의 운명을 바꾼 전투였으며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부활했다. 명량대첩의 승리는 조선 전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패배의 충격으로 흔들리던 조선은 다시 희망을 얻게 되었고 일본군은 조선의 저항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백성들은 이순신의 승전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장수들은 그를 다시 진정한 통제사로 인정했다. 이 승은 단순한 해전의 결과가 아니라 조선의 정신을 회복시킨 영약이었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난 후에도 승리의 도취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나라 전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군을 재정비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조정도 그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의 전략과 지휘력을 인정하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이순신은 일본군이 다시 공격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재건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는 명량에서 얻은 영약을 나라 전체에 나누어 주듯 병사들을 고무하고 장수들을 서로 화합하도록 이끌었다. 백성들 또한 그의 존재를 조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받아들였다. 이순신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나라의 정신을 되찾아주는 지도자였다. 그의 귀환은 조선 전체의 귀환이었다. 명량대첩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순신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전념했다.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순신의 기적은 명량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다음 걸음이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그의 귀환은 미래로 향하는 약속이며 조선이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었다. 이것이 영웅 이순신이 남긴 마지막 영약이었다.